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임철우 작가의 아버지의 땅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함께 감상하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문학과 지성사에서 2006년에 발간된 임철우 소설집 아버지의 땅이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소설의 어떤 부분들을 인용할 때 그 쪽수를 제시를 할 건데요. 그건 바로 이 책에 있는 페이지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요. 먼저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작품의 구조라든가 상징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소설이지만 이야기할 거리가 꽤 많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소설이 2024년 6월 고3 모의고사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문제들을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소설에 대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 임철우 님은요, 1954년에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개도둑이라는 단편소설로 당선이 되어서 등단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님으로 일하셨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사평역, 아버지의 땅, 그리운 남쪽, 붉은 산, 흰새, 불임기, 봄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가 활동을 통해서 임철우 작가님은 여러 상을 받으셨는데요. 대산문학상, 요산문학상, 단재상, 이상문학상, 한국창작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어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런 수상 내력은 또 그런 꾸준한 작품 활동이 음단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믿고 볼 수 있는 작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의 줄거리를 알아야 이제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소설을 읽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설의 줄거리를 정리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은 굉장히 황량합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또 군대의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이는 그런 지역에서의 얘기예요. 그럼 겨울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계절적 배경이 거기에 군용 트럭을 타고 오다가 이제 나와 오일병은 중간에서 내리고 그 신참 군사 하나는 그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러 그 차를 타고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죽음의 이미지, 황량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깔리면서 작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나와 오일병이 내린 이유는 마을로 가서 어르신 또는 이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기 위한 건데 왜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 하냐 하면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와 오일병은 경계용 참호를 파고 있었어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각자 자기들이 들어갈 참호를 파고 있었는데 나하고 오일병이 함께 이제 같은 조가 된 거죠. 그런데 파다가 그 땅 속에서 철사줄에 감겨져 있는 유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오일병은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꿈도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소대장은 이 유해를 그냥 덮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중사가
그렇게 유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소대장이 나와 오일병을 마을로 보냅니다.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와라. 이장님 같은 어르신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나와 오일병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을 입구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 부부에게 특히 이제 남자 어르신 노인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장을 굳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 노인이 이제 나서서 유해를 수습하러 함께 가게 됩니다. 동행을 하게 되고 같이 가서 이 노인이 그 유해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일단 철사줄을 풀어서 던져버리고 그 유해의 뼈를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자꾸만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나라는 인물이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은 그 유해를 수습하면서 자기도 그 형을 6.25 때 형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유해 수습 과정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니와 자기 둘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전에는 몰랐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사라진 거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죄의식 또 불안감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청소년기를 보내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 남한의 상황이 그 좌익 활동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범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력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걸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아버지의 그 상황을 알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그 유해를 수습하면서 해준 말들, 그가 보여준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도 저런 희생자 중에 한 명이었겠구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시절의 그런 상처를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 소설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정에서 나라는 인물은 전쟁의 참혹성, 그 전쟁의 피해자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와 앞으로의 삶을 위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동안 눈치채셨겠지만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나죠. 나라는 인물이 이제 서술자 역할도 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게 되면 누구의 그 심리 상태를 가장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과거 회상, 어떤 사건마다의 자기 느낌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촉발된 자기의 과거 또는 느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나는 그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사라졌고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복자로 태어난 거죠. 유복자라는 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이를 유복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고 그리고 현재 군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다가 처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고 컸으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좌익활동을 하다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죄악감, 불길한 예감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제 기동훈련을 위해서 경계형 참호를 파다가 철사줄에 감겨져 있는 유해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상처를 직시하고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치유 또는 성찰, 성장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나라는 인물은 유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리움, 상처도 이해하게 되는 인물, 아버지도 희생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은 우연히 발견된 유해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재구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신의 삶, 또 역사적 상흔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기억 속에만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 정도로 제시가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머니가 해준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눈매가 고운 분이셨다. 우리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학생이었고 남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걸 한사코 말리시려고 했지.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여럿이 있어. 정말이요. 이게 엄마가 해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한 사람이지만 눈매가 고운 사람이고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마을에서 유일한 지식인이었고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아주 강력하게 억누르고 있었던 반공의식, 빨갱이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이런 어머니의 그 회상 또는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작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좌익 인사들에 대한 빨갱이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 남한 사회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잔인성은 그 사회주의자들이나 북한 군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남한 군인들 또는 남한 인사들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균형감 이런 것들을 찾고 싶었던 그 의도가 이런 말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인물이 회상하기를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이것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나의 그 회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회상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보면 그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밤에 지리산으로 떠나버렸다. 이런 걸로 봐서 아마도 빨치산이 된 인물이 아닐까. 그 남한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싸웠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단서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는 아마도 지리산으로 들어갔던 빨치산이겠구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존재, 나의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하다가 집을 떠나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어떤 정신적 상처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어머니
살펴볼 수 있는데요. 25년 동안 유복자 아들을 홀로 키운 분이고 그 아버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데 그 그리움 때문에 철새가 이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넋놓고 그 철새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새들도 돌아오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처럼 내 남편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었던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큰 다음에서야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와서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의 사기 대접에 담아놓고 그걸 소반 위에 올려놓고 기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이 어머니의 소망을 엿볼 수 있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보면 어머니는 그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 대신에 생일날, 그 남편의 생일날 미역국을 끓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이제 휴가를 나왔을 때 마침 그날이 아버지 생일이라면서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막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그런 에피소드도 이 소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 삶이 뭔가 엉클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고통에 갇혀서 어머니의 그리움과 상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전쟁의 피해자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던 비극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피해의 상황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도 외에는 별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아들이 화를 내게 되면 미안해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고 혼자 눈물 짓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전쟁 또는 사상투쟁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상처의 치유 방법을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유해를 수습해준 구멍가게 노인이 있죠. 이분은 6.25 때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빨치산들에게 형님이 끌려갔는데 그 형님의 시체도 찾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노인도 그 전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몸도 다쳤고 형님도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다리를 다쳐서 절뚝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뚝이면서도 그 흐트림없는 걸음걸이를 보여줍니다. 그거를 이제 나라는 인물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 외에도 이 노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노인이 구멍가게 주인이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음걸이로 이 노인의 인격적 고매함을 이 작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유해가 자기 형일 수도 있다 또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두 합니다. 그러면서 형이든 아니든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정성껏 수습해 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뼈조각을 닦아내고 그 완강하게 묶인 매듭을 풀어서 유해를 수습하면서 이런 일은 꼭 남의 일말은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꼭 남의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9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불쌍한 영혼 하나 늦게나마 땅속에 편히 눕게 해준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 아닌가 허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땅속에 묻힌 이름 모를 시신들이 모두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편히 눕게 해주는 일이다 라는 굉장히 그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영향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가게 노인은 전쟁의 산 증인이자 피해자로서 인도주의적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 어머니가 그냥 아무런 자기 감정 표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만 했던 것이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거라면, 이 구멍가게 노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거를 그 과거의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소대장에게도 좀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성껏 이 유해를 모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멍가게 노인은 어머니와 좀 굉장히 비슷한 그 범주에 있으면서도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멍가게 노인과는 다르게 소대장은 굉장히 좀 경박한 인물이에요. 그 유해를 발견하니까 그걸 다시 제자리에 아까처럼 파묻어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해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묶여있는 상태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쿡쿡 찌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대장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근데 행위나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박하죠. 그래서 경박한 반공주의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박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건 이 사람이 역사 또는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역사와 삶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인물, 그래서 경박한 거죠. 그리고 빨갱이니까 뭐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아무런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의식이 강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공의식이라는 것에 휩쓸리게 되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판단할 수 없게 되겠죠.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공의식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 소대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설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인 유해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유해에 대해서는 96쪽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에 몇 겹이나 되는 철사줄이 감겨져 있는 것이었다. 흔히들 피피선이라고 부르는, 아직도 군용유선 전화선으로 쓰이고 있는 바로 그 전선이었다. 그러니까 피피선이라는 것이 군용전선이라는 말이죠. 전선으로 칭칭 그 유해가 감겨져 있었으니까 군용으로 군대에서 쓰이는 전화선으로 감겨져 있으니까 아마도 이 유해를 칭칭 감은 사람들은 군인이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군용유선 전화선이라는 것은 남한 군대의 전화선이라는 거죠. 아직도 군용유선 전화선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요거는 북한군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남한군이 쓰는 전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남한군이 쓰는 전선에 감겨 있다는 얘기는 이 유해가 아무래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최소한 그 북한에 소속된 군인이거나 그쪽에 소속되었었던 인물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을 계속 볼게요. 그것은 두 팔과 손목 뼈까지도 치밀하게 결박해 놓고 있었다. 치밀하게 결박했다는 얘기는 서투른 솜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그 살해당했다 라고, 결박당했고 묻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의 흙은 유난히도 검붉은 찰흙빛이었다. 유난히도 검붉은 찰흙빛이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 피가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이 유해는 6.25 전쟁 중에 살해돼서 안매장된 북한군 또는 그 북한 쪽의
소속되어 있던 어떤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해를 보면서 나는 그 좌익 활동을 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묻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좌익 활동을 했던 그 사람들도 전쟁의 피해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해는 나로 하여금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는 그런 존재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이렇게 중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소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전개되어 가는가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앞에서 줄거리를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나와 그 오병장이 그 유해를 발견하고 노인을 모시고 가서 수습을 하고, 이 과정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그것과 관련된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이렇게 병치되면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그 사건에 의해서 촉발된 기억, 과거가 이제 불려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이 서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병치되는 구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병치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철사줄에 감겨져 있는 유해 수습을 위해서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는 길에 나와 오일병은 까마귀 떼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에 그 황량한 그 논밭 위에 까마귀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 오일병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보면서 나는 철새를 볼 때마다 넋을 잃고 그 철새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그 혼잣말을 하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까마귀라는 새를 보고 어머니가 바라봤던 철새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회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새라는 그 공통 화제를 통해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또 구멍가게의 노인을 모시고 빨갱이로 추측되는 유해를 수습하러 가게 되면서 그 빨갱이로 추측됐다는 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좌익 활동을 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성장기를 거쳤다. 라는 자기의 그 성장 과정, 또 아버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그 유해의 철사를 풀어내고 정성스럽게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소망,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소망과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관련됐던 그 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하던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하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유해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지금 어딘가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의 어떤 대상, 또 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거의 기억이 촉발되는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나는 소총의 의미, 까마귀들의 의미, 또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한방눈과 어머니의 사기 그릇,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까마귀 떼를 보면서 철새를 떠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연관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유해를 발견하게 되면서 소대장이 그 유해를 빨갱이로 추측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빨갱이였다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이 그 전쟁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노인도 나와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이 노인은 나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나는 아버지를 미워만 했는데 이 노인은 그 피해자들이 그 국군 쪽, 우리 남한 쪽이었든 북한 쪽이었든 그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유해를 잘 수습하고 모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어떤 대상을 보고 과거를 이어나가면서 이 소설은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나는 그 아버지와 나, 또 어머니와 나 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그 아버지의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였구나. 모두가 전쟁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비슷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와 과거를 병치하게 되면서 이런 그 구조는 과거와 현재가 지금 연관되어 있고, 지금 그 과거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즉, 과거의 현재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유해와 나의 아버지와 노인의 형이 모두 그 한국 전쟁의 피해자들이고, 그래서 이런 죽음들이 개별적 사건,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지닌 죽음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대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방법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 현재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과 그 원한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과거의 일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노인의 태도를 보면서 나의 태도가, 나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노인은 유해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수습한 인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노인을 보면서 나는 그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고 치성을 드리면서 그리워하고 기다리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노인과 어머니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노인이 현재라면 어머니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정성을 다한다는 것,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과 어머니를 통해서 이 소설은 상처 치유의 방법,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상처가 지금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념적 적대성을 극복하고 휴머니즘을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병치함으로써 과거가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겉으로 드러난 현재의 사건들을 보면 철사줄에 묶인 그 유해,
이거는 전쟁의 상흔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유해에 대한 인물의 태도가 대조가 되는데 소대장은 반공사상을 가지고 아주 반휴머니즘적으로 유해를 아무렇게나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나 노인은 그 사상을 초월해서 반공사상을 내세우지 않고 그게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 유해를 정성껏 수습하려는 인도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소설은 또 나라는 서술자가 이 노인의 태도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 특수성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그 피해의 양상들이 민족 전체일 거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겉으로 드러난 현실 사건에서 이제 보여지는 내용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그리움, 또 아버지의 자익활동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나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 유해를 묶었던 철사가 어머니를 묶었던, 아버지를 묶었던, 또 자기 자신을 묶었던 그런 어떤 폭력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해의 철사줄은 그 유해에게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묶었고 아버지를 묶었고 나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었던 그 이념의 기만성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 나는 이제 그 사상적 대립과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그런 반공의식을 내세우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또는 죄의식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얗게 덮는 한방눈, 그리고 사랑으로 치성을 드리던 어머니의 눈부시도록 하얀 사기대접, 이런 것들이라는 것. 까마귀의 까만색과는 대조되는 눈의 흰색, 어머니의 사기대접의 흰색,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와 현재를 병치함으로써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처리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짧은 소설이지만 굉장히 그 상징들이 디테일하게 엮여 있어서 이 소설의 어떤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소설에 나오는 새, 까마귀와 철새를 살펴봐야 되겠죠. 까마귀나 철새나 모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굉장히 대조되는 측면들이 있죠. 까마귀는 현재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힘, 즉 반공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반공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 까마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흉물스러움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라는 것은 그 현재도 작동하는 부정적 태도들, 반공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억누르는 나쁜 기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들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산함, 불길함, 그래서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서 우리들의 사고를 억누르고 있는 힘, 그 반공의식, 또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철새는
과거 어머니의 관심 대상이고 역시 아버지인 거죠. 이 철새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올렸던 거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까마귀에 대한 느낌을 떠올렸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철새를 보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거죠. 그래서 철새는 기다림의 대상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설에서 유해 발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유해를 발견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유해 발굴은 김영중 선생님의 표현인데요. 잔혹했던 역사적 폭력의 발굴 작업이다.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잔혹했던 폭력의 피해자였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셨고요. 또 은닉되거나 잊힌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지점을 고발하는 사건이다. 이것도 김영중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해 발굴은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면서 주제를 드러내는 우리의 역사적 폭력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해를 묶었던 끈은 그 역사적 가학성, 얼마나 우리 인간을 힘들게 했는가. 그래서 이것은 그 유해를 묶었던 단순히 단편적인 사실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평생 얽어매고 있었던 굴레, 또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굴레, 아비상실과 제의식이죠. 또 노인을 얽어매고 있었던 굴레, 형을 상실했던 상처의 굴레인 거죠. 또 이들을 종합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얽어매고 있었던 역사적 상흔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사라지지 않고 실존하는 어떤 역사적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풀어내야 할 역사적 공동체적 문제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작품 말미에 어머니의 하얀 사기 대접이 등장이 되는데요. 또 그것과 결부지어서 철사줄을 제거하는 노인의 행위, 노인의 행위와 어머니의 행위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노인이 이제 유해에서 철사줄을 제거해서 던져버리는데 그 던져버리는 행위를 보면서 나는 그 아버지를 얽어매고 있었던 빨갱이라는 굴레,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처,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나와 어머니를 갖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굴레가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의 철사줄을 제거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철사를 제거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풀고 어머니의 그리움과 정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사줄 제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올려놓았던 하얀 사기 대접, 이런 것들은 그 원망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또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어깨에 맨 소총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광하게 뚜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학살할 수 있는 도구, 잔인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섬뜩한 쇠붙이, 또 그 소름 끼치는 어둠의 깊이, 또 냉혹함, 이런 것들의 표현. 그래서 지금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6.25
그때 그 전에서부터 그 남북이 사상적 대립을 하면서 남북으로 갈리고 전쟁을 하고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어깨 위에 이 소총이 있다는 건 이런 그 냉혹함, 섬뜩함, 소름 끼치는 어둠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총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폭력의 그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또 한방눈이 마지막에 제시가 되는데 이 한방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제시됩니다. 이 부분도 읽어볼게요.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방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려는 듯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선 내 발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눈이겠죠.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 대접에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이었다. 그러니까 눈의 그 하얀 빛깔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검은 새떼를 지운다는 것. 이것은 결국 이런 총이 가지고 있었던 섬뜩함도 지워버리고 사상 반공의식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나누면서 학대하거나 또는 존중하거나 하는 그런 편향된 태도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모두 덮어버려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사상 대립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을 지우고 싶은 소망, 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게 돼요. 오일병의 꿈은 그 작품 초반에 제시가 되고요. 그 구멍가게 노파도 그 간밤에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일병은 이렇게 말을 해요. 상여를 받지 뭡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장의차나 앰뷸런스였다면 또 모르는데 울긋불긋한 상여 뒤를 쫓아가면서 엉엉 울다가 깼단 말이에요. 난 상여라곤 영화 속에서밖에 구경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여를 본 꿈을 얘기하면서 오일병은 그래서 내가 유해를 발견하게 된 걸까? 아니면 그 어머니 상을 치르기 위해서 떠난 그 동료 군인의 그 일을 내가 미리 예견한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노파는 그 유해가 발견돼서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오일병과 나의 얘기를 듣고 그것 보라고요, 영감. 내가 아까 뭐랍니까? 어쩌냐 꿈에 글쎄 그 어르신네를 보았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정말이라니까요. 영락 없이 생시해보던 그대로였었다오. 그 훤칠한 얼굴로 삐긋이 웃으시면서 영감을 찾아왔노라고 그러잖아요. 원 설마 생시인들 그리 역력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 뭐 이런 암시의 그 기능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돼지 꿈을 꾼다든가 똥 꿈을 꾼다 그러면 미래에 뭐 돈이 생길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를 암시하는 걸로 꿈을 생각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오일병도 자기가 그 상여를 봤으니까 그 유해를 발견하게 된 거야. 뭐 이런 그 유해 발견을 암시하는 걸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파도 그 꿈의 그분을 어르신네를 봤으니까 유해가 발견이 된 거고, 아마도 그 유해는 내가 아는 그 어르신일 거야. 이제 그 남편의 형을 의미하는데요.
그 노인의 형인 거죠. 이런 것들로 보면 이 두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이 작품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걸까? 그러니까 어떤 그 억울한 죽음, 그 수습되지 않은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를 이런 꿈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겪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로서 어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죽음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의 어떤 억울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물과 상징적인 의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길이상으로는 단편소설, 또 이제 분단 상황에서 빚어지는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분단 상황과 관련된 소설이니까 분단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 전쟁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소설의 그 개념은 전쟁 상황 자체를 다룬 소설도 될 수 있고요. 전쟁의 그 영향을 다룬 소설, 또 전쟁소설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전쟁소설의 범주에도 아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모티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그 접근을 나라는 서술자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 서정적인 성격을 지닌 소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은 초겨울인데요. 이 겨울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의 이미지와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배경이죠. 죽음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절적 배경이다. 또 공간으로 보면 그 강원도 산간 새마을 승공부락, 요 새마을 승공부락이 그 마을 입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 새마을이라는 것이 1960년대, 70년대 부터 80년대까지 또 승공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이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강원도의 이 승공부락이라는 이름이 그 마을 입구에 써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 아직도 그 반공의식이 투철한 시대의 이야기다 라는 것. 그리고 가난에 찌든 벽촌이라는 표현이 이 작품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강원도 산간이니까 군인들의 그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쪽이고, 또 북한과 가까이 있는 곳이어서 이제 그 억울한 죽음들이 그렇게 함부로 묻힌 피해의 양상이 발견되기 쉬운 그런 장소이기도 한 거죠. 소설은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전쟁의 상처에 대한 이해와 연민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전쟁의 상처, 그런 것들을 나의 개인적인 상처에서 출발해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상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나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와 이해의 정도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불쌍한 거야. 이걸 우리가 함께 눈으로, 새하얀 그 깨끗한 눈으로, 또 어머니의 그 새하얀 사기 그릇 같은 정갈함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돼 라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소설인 거죠. 이 소설의 서술적 특징을 본다면 그 해골의 발굴 과정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현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현재의 사이사이에 그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따라서 회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죠. 또 사건의 진행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되죠.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또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나의 가족사와 연결 지으면서 이야기가 되죠. 현재와 과거를
병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민족의 역사와 나의 가족사를 연결했다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갖가지 상징적 소재와 또 상징적인 행위, 그 유해의 철사줄을 풀어서 던져버린다든지 어머니가 치성을 드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제목은 왜 아버지의 땅일까요? 제목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나는 아버지의 좌익활동을 알고 죄의식에 쌓여서 불안한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식과 불안의 근원이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역사적 폭력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나처럼 역사적 민족적 피해자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땅이 결국 나의 땅이고 나에게 이어지는 것이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 한 희생자일 뿐이다. 피해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어딘가에 아버지가 묻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이 수많은 피해자, 아버지 같은 그런 피해자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 또 아픈 역사를 껴안고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는 의미,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의 땅이라고 지은 것 같다. 아버지의 땅이 결국 나에게 이어지는 땅, 우리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땅이 현재의 땅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 앞에서도 제가 좀 부분 읽어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두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 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자, 여기서 보면 까마귀를 보게 되고 그 눈발, 풍성한 눈발 속에서도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역사적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합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역병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안 좋은 반공의식이라든가 폐쇄적이거나 편향전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또는 과거에 대한 상처가 불쑥불쑥 떠오르게 되는 것들을 이 까마귀로 표현한 것 같죠. 그리고 그런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 이 까마귀가 퍼뜨리고 있는 분위기를 나에게 주고 있다 라는 것. 그렇지만 과거와는 달리 그 아버지가 피해자였고 지금도 어느 땅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뒤척이며 신음을 내고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방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려는 듯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선 내 발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쇳대를 지우고 이윽고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 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이었다. 한방눈과 어머니의 그 사기 대접, 하얀 색깔로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사랑, 상처를 덮어버리려는 노력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걸로 소설이 끝난다는 얘기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은 이념과 전쟁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피해의 극복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적, 역사적 상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의식적 성장 소설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의식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성찰하면서 커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성찰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의식적인 변화를 본다면 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의식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제 2024년 6월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 아버지의 땅과 관련해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인데요. 지문은 우리가 이제 너무 기니까 여기서 다 볼 수 없고요. 지문의 기억부터 미음이 있고 그 부분들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1, 2, 3, 4, 5번은 그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번.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좌익 활동을 했다는 생각, 그래서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짊어졌다는 느낌, 그래서 나는 굉장히 어두운 아이가 되어갔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1번을 볼게요. 나의 지각 내용을 내가 지각한 내용, 아버지의 죄를 내가 나누어졌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나가 서술하는 상황, 내가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그렇죠. 나라는 인물이 곧 서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네요. 자, 2번 볼게요. 니은의 그 지문도 먼저 봐야 되겠죠?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 주변 상황을 보고 자기가 현기증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소설의 이 부분의 그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2번을 볼게요.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다. 당연하죠. 서술의 주체가 나잖아요.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지요. 나가 바로 지각의 주체예요. 그래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렸어요. 그렇죠? 나와 그 서술 주체, 또 지각의 주체, 서술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디귿을 먼저 볼게요.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요 그 사내가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요거는 그 사물함 같은 거예요. 하나의 상자같이
대체로 이제 바느질 그 물건들을 넣어두는 옛날 어머니들의 물건인데요. 거기 깊숙이 아버지의 사진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학생복 차림으로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이 3번입니다.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 요게 이제 나가 지각하는 대상이 반다지 속의 아버지 사진이죠. 그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그 사내, 그 사내가 바로 이제 주어죠.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 물론 말하는 건 나지만 나를 주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내, 아버지를 주어로 내세우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아버지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리을을 먼저 볼게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이. 이 부분이 리을이에요.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자, 요것은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요 어머니의 말인데 요 부분을 따옴표 없이 그냥 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4번 볼게요. 인용부호 없이 인용부호가 있게 하려면 이렇게 되죠. 따옴표를 넣고 저것 봐라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따옴표 안 썼다는 말이에요. 인용부호가 없다는 얘기는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인물의 목소리, 엄마의 말투로 그대로 옮겨 적었잖아요. 저것 봐라잉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을 어머니의 말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인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안 돌아오겠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고 그것을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요거는 현실이 아니라 이 나의 생각인 거죠.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떠올린 아버지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미음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도 좀 필요해서 제가 앞부분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요거는 실제가 아니라 나의 그 상상인 거죠. 쾌환이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유해의 모습과 이 아버지의 모습이 겹치잖아요. 어머니는 그 젊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유해의 모습과 겹쳐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미음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5번을 읽어볼게요.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요 시야가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라는 것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이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진 것이 나인지 그 아버지 사내인지 이제 모호하게 표현했다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틀린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윗글에서 A와 B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러면 A와 B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A부터 볼게요.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자, 여기서 그녀의 어머니의 한마디잖아요.
이 한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내용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너무 순순히 아버지는 죄를 지었어, 좌익활동을 했어, 이런 말이 나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자리 잡았다. 왜? 나는 어려서부터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으니까요. 또 B도 볼게요.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자, 여기서의 한마디는 뭘까요? 소대장의 말과 비슷한 말이겠죠. 지금 유해를 수습하고 나서 이제 소주, 이제 술을 한 병 올리고 그 음식들을 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군인들이 낄낄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에 대한 어떤 진중함, 존중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했으니 너는 천당 가겠다 뭐 이런 소대장의 경박한 말과 비슷한 투의 말들을 다른 군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한 요 말들 한마디, A의 한마디와 B의 한마디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요것들이 지니고 있는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A가 어머니의 한마디죠.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 그렇죠.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가 좌익 인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죄의식을 형성했다는 그런 제재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낄낄거리면서 한마디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는 아니네요. 요 말 때문에 B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2번 보겠습니다. A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뭐 추진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서사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구체화되는 양상과 관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 나의 그 불안과 죄의식을 형성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B 군인들의 그 낄낄거리면서 하는 한마디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은 아니네요.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그 반휴머니즘적인 태도, 또 몰지각한 반공의식,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A. 어머니의 한마디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내가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어떤 상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추진해가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B. 군인들의 한마디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나. 그렇죠. 지금 아주 긴장감 있는 유해 수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음복을 하면서 웃음으로 완화되도록 만들죠. 그 심각함을 좀 덜어내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A. 어머니의 한마디가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는 아니죠. 해소되는 종착점 아닙니다. B. 군인들의 한마디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 이것도 아니에요. 위기감 고조 아닙니다. 위기감을 오히려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어머니의 한마디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 시작점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작점은 유해의 발견이죠. 또 B. 군인들의 한마디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는 귀결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가장 적절한 것 3번으로 해야 답이 맞겠네요.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 가와 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자, 여기서 날짐승은 철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괭하니 열려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엥!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 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자, 날짐승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소망을, 바라는 그 소망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라면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은 무덤 위에 있는 풀들이죠. 그렇다면 요건 아버지 죽음을 과 연관된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29번의 문제 다시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가는 날짐승이고 나는 쑥부쟁이와 엉겅퀴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가는 날짐승은 나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에 비해 능동적, 동물이니까 당연히 능동적이네요.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비슷하죠. 아버지와 관계된 소재로서 이 부분은 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날짐승은 그 쑥부쟁이와 엉겅퀴꽃과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나요?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한 장면으로 제시되죠. 이 부분 틀린 것 같아요.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아닙니다. 배경의 실감이 아니라 회상되는 어떤 존재예요. 자, 3번. 나는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은 날짐승과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한. 쑥부쟁이와 엉겅퀴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적이지 않네요. 오히려 날짐승이 희망적이죠.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 아닙니다. 아버지 죽음을 원하나요? 아니죠. 희망적인 것도 아니고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것도 아닙니다. 자, 4번.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에 투영된 염원이라는 건 뭘까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죠.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 현실이 될 경우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된다.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 지금 이념에 편향되어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옮겨간 상태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29번의 답은 4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이번엔 30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3점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봐야 되겠죠? 부정적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 요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상처, 어두운 청소년 시절 요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 요 앞에서 얘기한 것을 기억 재응고화라고 하나 봐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기억 재응고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킨다는 것은 반공의식에 찌들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죄의식, 불안감만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로운 민족적 상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것. 즉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그 유해에 대응시켜서 그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
것과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1번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네. 자, 2번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이게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입었고 심리적 불안정을 얻었다. 이걸 추측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 이들이면 노인과 어머니겠네요. 그 노인과 어머니가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죠. 내가 현재 노인의 행위를 보면서 어머니의 행위를 다시 재응고화한 거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4번 이들의 노력이란 부분 틀렸고요. 4번 모래밭에서의 어머니의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그 모리밭에서의 어머니, 또 그거 아버지에 대한 환영, 어렸을 적에 자기가 느꼈던 그 환영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죄인으로만 나에게 기억될 필요가 없는 거야. 불쌍한 존재야, 아버지도. 이렇게 그 기억을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5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요거 확실하게 맞죠?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이거 우리 작품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30번의 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이라는 소설 모의고사 문제 해설까지 해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작품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설을 읽는 재미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